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해외로 어학연수나 또 다양한 해외 연수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낯선 나라의 문화, 또 산업, 예술 등을 체험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감각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세상을 배우면서 그만큼 견문도 넓히고 한 단계 성장은 할 수 있겠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네요. 허각입니다. 하늘을 달리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학생 중에 여름방학 맞으면서 해외 연수 많이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네. 학교마다 그 해외 대학교하고 이제 맡은 해외 계절학교 교류 프로그램이나 교환학생 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학생 데리고 중국 해외 연수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매 방학마다 네. 저희 이제 홍익대학교 있는 세종 캠퍼스 학생들 중에서 해외 계절 학기 3학점짜리를 네. 이제 중국에 있는 동북대학교랑 자매 결연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반달 정도 학생들을 보내서 공부도 하고 네. 뭐 문화도 체험을 하고 예. 뭐 이제 지역의 관광도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경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경제를 네. 이제 알아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의 현재 있는 지역에 있는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지역이 심양이다 보니까 청나라 때 마지막에 있는 고궁 심양의 고궁 탐방도 가고 네. 련영성 박물관도 가보고 또 심양 동북대학교가 중국에서 그 985, 그러니까 랭킹 31위 되는 네. 유명한 공대거든요. 예. 그 공대 안에 있는 박물관도 이제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내가 알고 있는 중국이랑 현재 내가 가봤던 이 중국이 다르구나.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은 또 이제 서탑이라는 그 동포들과 네. 이제 한국인들이 있는 상인 거리가 있는데 그쵸. 이 거리에서 한국 물품과 한국의 이제 그 물건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잘 팔리는지 네. 이렇게 통하면서 여러모로 이제 중국을 알아가는 그런 간단하지만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 그 각도에서 보는 중국을 네. 체험하는 계절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긴 서탑 그쪽에 시장 가보니까 우리나라 시장하고 똑같더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한국과 약간 다른 게 뭔가 하면 한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메이드인 뭐 한국 네. 굉장히 많긴 하는데 또 중국 가보면 한국에서 물건 중에서 중국에서 인기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또 중국에 약간 변형되는 물건도 네.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그 뭐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 가게 되면 한국에서 이렇게 판매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또 카페도 마찬가지로 한국풍이 있는 카페인데 네. 한국에 있는 분식을 다시 이제 만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옆에 쫄면을 넣다든지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르게 이제 변장하는 카페도 보면서 한국의 이제 문화가 중국 와서도 새롭게 탄생하구나 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예,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중국을 궁금해서 이제 가는 학생들이 많기 네. 때문에 중국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중국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가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 우려 그런 것이 거의 없고 생각하는 것도 중국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심양이라는 도시가 한 800만 인구를 네. 보유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 대학교도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중간에 할빈이나 베이징이나 대령 같은
도시를 또 한번 탐방을 하니까 문화유적지를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지죠. 네. 다음에는 또 중국 위탁교육을 갈까? 한 학기 1년짜리를 네. 갈까 하는 학생들도 종종 나옵니다. 네. 또 그와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오거나 뭐 그렇죠. 연수하러 오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제가 가는 그 학교의 학생들 중에 일부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공대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어를 어떻게 할 줄 알지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일부는 이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 예를 들어서 인하대라든지 뭐 한양대라든지 이렇게 교류하는 학교에 와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학생들도 있고, 개인으로 한국의 한류를 너무 좋아해서 네. 한국어 배우고 잠깐 이제 그 방학 때 네. 이렇게 한국을 여행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국에 대한 그 방학 때면 또 거꾸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을 좀 네. 좋아하는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부모가 한국에 일하고 계시는 중소학교 학생들도 이제 한국에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명동이나 아니면 저 경복궁만 가도 네. 막 100명씩 다니러 오는 맞아요.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보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가니까 저희 지인분들, 그리고 이제 제 조카분들, 또래분들이 거의 다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인데, 내가 이제 유학을 좀 고민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다 가까운 네. 나라를 생각하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 1순위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할 때, 알아도 보고 현지 와서 한번 답사를 해봐라. 그냥 답사를 해보면 내가 다닐 학교나 내가 다닐 학과나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병행을 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유학 진로 상담되지 네. 않을까 합니다. 예. 자, 여름방학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우체통 첫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어금 씨 보내오셨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퇴직하면서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으며 아름다운 여생을 수놓아 가려고 작심하였다. 무슨 일을 하면 보람찰까 궁리를 하다가 올림픽 수학학원을 꾸리기로 작심했다. 처음으로 찾아온 학생은 3명의 한족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언어 소통은 단시간 내에 쉽게 넘을 수 있는 관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한어를 잘하는 선생님을 한 번 모시고 겨우 한 학기 교수를 마칠 수 있었다. 3명 모두 기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내서 부모님들도 기뻐하였다. 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학부모들과 사정 얘기를 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였다. 제가 한어가 약해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되었다면 아마 애들이 기말 시험에서 더 높은 성과를 따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나한테서 배우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학부모들은 계속 맡아달라고 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왔다. 대신 저희 애들에게 조선어를 배워주시면 되잖아요. 연변에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도 조선어를 배우면 좋죠.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다. 한족 아이들이 조선어를 배우는 열정은 드높았다. 입소문이 나면서 그 이듬해에 조선어와 올림픽 수학을 배우려고 찾아온 아이들이 여러 명 늘어났다. 몇 년 전에 우연히 그때 학생들의 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 양혜원의 부모는 그때 내가 조선어를 잘 가르쳐준 덕분에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 공부를 한다면서 고마움을 표해왔다. 또 장범 군의 부모는 내가 잘 배워줘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대학에 갔는데 지금은 괜찮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아이들이 잘 되었다는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다. 한족 아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나는 조선 어문 장문 지도도 겸해서 했다. 아이들에게 장문을 가르치면서 나도 문학 창작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 시와 가사를 열심히 썼다. 나는 완전히 시에 매료되었고 열심히 창작에 노력을 기울였더니 성과도 덜어 있었다. 일부 문학상 공모에서 시부문 수상의 영예를 받아 안았고 문학 작품집에도 나의 시가 게재되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 가사응모에서 내가 쓴 무릉도원 내 고향 이 작품이 우수상을 받았고 제18회, 19회, 20회 중국 조선족 청소년 음악제에서 내가 쓴 가사가 우수상과 동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 문학의 강에서 시조신인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시학과 시 겨울호에서 시 최우수상 영예를 받아 안았다. 중국 조선족 소년보, 중국 민족, 연변 문학 등 여러 신문과 잡지에도 시를 다수 발표를 하였다. 지난달 교단에서 성근하게 일해왔다면 정년을 맞이해서는 시를 향한 열정을 안고 창작에 정진하련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보람있는 퇴직 후의 삶을 누리고 계셔서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퇴직 후에 뭘 할까 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기존에 뭐 교단에 있거나 뭐 기업에 있더라도 퇴직을 하게 되면 약간 손자 손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광작물을 쳐야 된다. 운동을 한다. 네네. 아니면 그냥 여행을 한다. 네. 이런 분들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뭔가 발전적이 있으면서 이제 나의 성취감도 굉장히 네. 높은 거는 사실 긴 시간을 보게 되면 창작이나 이렇게 사회 활동이나 공헌이나 문학 창작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나중에 이번에 들어갔을 때 테니스를 너무 열심히 하는 그 탈이 네. 나서 어깨를 어이구. 다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또 다른 운동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사실 성취감도 있지만 다치기만 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문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네. 하면 할수록 뭔가 장인처럼 점점 발전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분들 재주 있는 분들 참 멋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네. 이런 그 동포 단체나 아니면 문인들이 하는 네. 그런 창작 동아리나 서클에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최여금 씨 글을 보니까 그 한족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언어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말 수업을 시작하셨네요. 네. 사실 조선족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뭐 일상적인 한 중국어는 잘하지만 강의용 언어는 그렇죠. 조선말로 습관되다 보니까 어떤 개념적이거나 이거를 네네네. 중국어를 했을 때 그렇게 유창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보통화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분들은 강의는 정말 잘하지만 네. 자기 민족 언어로 강의를 잘하지 한족 언어로 사실 하기가 예. 쉽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최여금 선생님 어떻게 보면 조선말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문학 작품도 쓰게 그렇죠.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이 제가 봤을 때 너무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언어도 필요하지만 사실 잘 가르치는 것도 어떤 경험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연변 지역 사니까 아이들이 조선말에 대한 거부감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네. 좀 듣거나 들어봤거나 하기 그렇죠. 때문에 일석이조죠. 네. 한족 친구들도 이 조선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교에 보면 네. 대다수 학교가
전부 다 조선족인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특별히 그렇죠. 연변 지역에서 네. 벗어날수록 거의 반 이상이 한족인 학교도 많거든요. 이름은 조선족 학교지만 그러다 보니 이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조선어 하나를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걸 예를 네. 들어서 한국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한국 유학을 올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족 분들이 조선어를 배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 최여금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한족 학생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문학에 관심도 갖게 됐고 네. 지금 보니까 아주 작품도 대단히 상도 많이 받으시고 맞습니다. 네. 거의 뭐 이제 유명한 그 작품에 다 응모도 하고 예, 또 상도 가사 받으시고.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보면 노래 가사가 네. 시잖아요. 요즘은 그 프로그램도 개발 잘 되어 있다는 거 시를 음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래까지 입혀서 이렇게 네, 보내주신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사시는 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린과 김양, 마이진, 별사랑, 전유진이 함께 불러줍니다. 멋진 인생.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김동윤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잠자리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얼마 전 우리 가족은 봉황산으로 유람을 갔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나는 풀잎에 고운 잠자리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행여나 잠자리가 날아갈까 봐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걸어가 두 손으로 잠자리 날개를 꼭 잡았습니다. 나는 이 잠자리에게 자유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왜냐고요? 매일마다 자유롭게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자유야, 나의 이름은 동윤이야. 난 네가 참 부럽단 말이야. 왜? 너 매일 공부와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실컷 놀아도 되지. 아무리 장난치고 개구쟁이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아, 그렇구나. 난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잘못하면 엄마께 야단 맞고 엄마가 저녁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든. 야, 넌 정말 불쌍하다. 넌 산이나 들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활개를 치며 살지. 그렇지. 그런데 내가 사는 도시에는 차들이 많고 나무들이 적고 공기에 세균이 많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를 맑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자각성이 부족해서 때론 그렇게 못하거든.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해나갈 숙제이기도 하지. 난 꼭 지킬 거야. 그래, 난 널 믿어. 날개가 있는 네가 참 부러워. 나도 만약 너처럼 날개가 있다면 나를 금이야 어기야 켜주는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수시로 날아가 마음껏 껴안고 뽀뽀할 수 있잖아. 그건 맞다. 이 엷은 두 쌍의 날개를 나도 좋아하거든. 하지만 난 내가 더 부러워. 왜? 난 날개가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장난감이 되거든. 아, 자유야. 정말 미안해. 호기심에 널 잡았는데 너에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 지금 당장 너를 풀어줄게. 괜찮아, 동윤아. 고마워. 안녕. 그래, 잘 가. 다음엔 잡히지 말고 너희 꿈을 향해 자유로이 날아다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잠자리를 보며 나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졌습니다. 네. 김동윤 학생 마치 한편의 동화 같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잠자리하고 대화를 예. 상상할 수 있는지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이게 마치 동화처럼 네. 정말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잠자리가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름을 자유라고 해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잠자리는 또 잠자리대로 고충이 있었네요. 그렇죠. 저희가
누구를 부러워할 때 네. 사실 그 누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또 막 바쁠 때는 편안하게 커피 마시는 사람 참 좋겠다. 네. 이렇게 집에서 약간 한가하는 시간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그분들은 나도 이렇게 매일 할 일이 네. 있었으면 집안의 일은 사실 해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부러워하는 그렇죠. 게 서로 가지지 않은 네, 게 부러울 아이뿐만 때가 아니라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잠자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살그머니 가서 잠자리 날개 탁 잡았던, 그리고 막 잠자리 손등에 얹어놓고 놀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미안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잠자리도 잡고 나비도 네, 잡고 메뚜기.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때는 잡는 사람 많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 삼아 물론 이게 풀어주기도 하고 또 진짜 이제 개구쟁이 애들은 풀어주지 않고 나중에는 네. 얘가 날지 못하고 죽을 그렇죠. 때도 있고 생각해보니 잠자리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네요. 네. 여름방학 맞아서 이렇게 산이나 들로 놀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곤충들 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잡지는 말고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철환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볼까요?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카이스트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카자흐스탄 국립영재학교 학생들에게 AI 수업을 한다면서요? 네, 2025 카이스트 해외 봉사단이 지난달 25일 카자흐스탄에 파견되어 17일간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파견 12년째를 맞이한 카이스트 해외 봉사단은 20명 내의 재학생으로 구성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해서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봉사활동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카자흐스탄 봉사활동은 카이스트 학생이 보유한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 학생들과 지식과 문화를 교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AI 수업을 별도로 개설해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 방안 토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의 강점을 활용한 ICT 및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관한 교육도 했고요. K-컬처 수업을 통해 이 카자흐스탄 국립영재학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양까지 함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봉사단은 고려문화원과 협력해서 우리 고려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AI 교육과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마침 이 수업 기간 동안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에서 온 대학생 언니 형들과 또 우리 수업을 받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봉사단의 학생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민 대표는 국립 영재학교 학생들과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AI와 컴퓨터 그래픽 등을 가르치면서 제 자신이 카이스트에서 배운다는 것의 의미와 무게감을 체감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봉사단은 숙소에서 매일 저녁 8시 점호를 통해 개인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등 현지 정원과 또 생활에 철저히 대처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는 9월 6일 사할린 주향토 박물관 행사장에서 제7회 가족 독서 축제 태그 공원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축제는 독서가 가족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을 현대 부모들에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되며 사할린 주지사 발레리 마린카가 추진 중인 행복한 모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안톤 체흐ov 탄생 165주년을 기념해 그의 작품 3개를 중심으로 꾸며지고 20개의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독서 체험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영국 난독회, 퀴즈 대회, 문학 워크숍 등 전통적인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러시아 유명 작가 아나스타시아 아르로와 율리아 쿠즈니츠오와 등이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른사갈린스크를 시작으로 어학, 꾸리우 열대의 꾸나슬 섬과 시커탄 섬까지 첫 순회 만남이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는 9월 6일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 광장에서 제7회 가족 독서 축제 책의 공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독서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을 현대 부모들에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마련이 됐는데요. 이번 축제는 안톤 체홉의 탄생 165주년을 기념해서 그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꾸며지고요. 20여 개의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독서 체험 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연극 낭독회, 퀴즈 대회, 문학 워크숍 등 전통적인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고 하는군요. 특히 이번에는 유즈노 사할린스크를 시작으로 해서 오하, 쿠릴 열도의 쿠나쉬르 섬, 또 쉬코탄 섬까지 첫 순회 개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동건아. 왜요? 이거 뭔데요? 이게 안 보여? 참 집에 있지 왜 또 나온 거야? 지금이 몇 번째 탈출인 줄 알아? 가만히 있어 보자. 문 잘 잠갔는데. 잠그긴.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봤더니 글쎄 이게 내 팔뚝에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랬던지.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는 괜찮지. 엄마 말고 이것. 이놈 자식이 이거 내 걱정은 안 하고 지금 그깟 곤충 걱정하는 거야? 그깟 곤충이라니 내 동생이란 말이야. 아이고, 동생 좋아하시네. 그럼 내가 낫냐? 이놈이 그거 기르게 해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사줬더니 헛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공부하면서 짬짬이 보는 거야. 너 성적 떨어지기만 해봐. 내가 그것 그냥 갖다 버릴 거야. 근데 넌 왜 탈출할 때마다 다른 데는 안 가고 엄마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좀 오지 말라고 해. 막 방충망이 치는지 해야지. 에? 엄마가 좋아서 온다는데? 참, 난 싫어.
난 싫다고 전해. 아유, 이제 정들 때도 되지 않았어? 정이 드는 게 아니라 있는 정도 떨어지게 생겼다. 요즘 왜 이렇게 우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엄마 갱년기라 잠 못 자는 거잖아.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아들이 이걸 키우고 있군요. 요즘 애완곤충으로 이걸 키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는 23일이 절기상 처서인데요. 처서는 가을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죠. 네, 이 절기가 시작되면 여름곤충인 매미소리 대신 이것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매미가 여름곤충이라면 이것은 가을을 상징하는 곤충입니다. 처서는 땅에서는 이것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과 함께 이것 울음소리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40여 종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입니다. 중국인들도 이것을 각별한 곤충으로 여겨왔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것이 행운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을에 우는 이유는 가을은 이것의 번식기로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에 반해서 찾아온 암컷과 짝을 짓고 알을 낳은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처서가 다가오니까 여름곤충인 매미가 가고 이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가을을 알리는 이것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어떤 곤충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귀곡성. 2번, 귀뚜라미, 3번. 보일러,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정상일, 김정은이었습니다. 참 예전에는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 오염 때문인지 예전처럼 이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을 애완곤충으로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가올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활용한 식품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에서 뽑은 단백질 성분으로 분말을 만들어서 양갱이나 초콜릿 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도 자, 이 곤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곤충이나 가을에 얽힌 여러 가지 추억을 행복 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보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연추마을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뭐 기록된 게 있을까요? 예, 초창기 기록이 당시 이제 조선의 관료들이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네. 이제 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1885년에 김광훈, 신선욱 이 두 관료가 이 지역을 이제 답사를 하고 아국 여지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네. 이 책 내용의 연추에 대한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연추 마을의 소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면 먼저 이 마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군영 요새
당시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네. 핵심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소위 군납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이라든가 또 군 막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일에 동원되면서 우리 연추 마을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먹고 살만한 네. 그런 것이었고 또 한반도에서 비록 러시아 연해주로 갔지만 관원상제 등 우리의 한민족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각 마을에는 노야라고 해서 이 노야는 이장이라든가 뭐 구장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을의 일을 모두 총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실제 삶도 유지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 마을에 특히 연추 마을에는 서학이라고 해서 러시아식 학교가 있었고 네. 또 우리 서당 우리 전통적으로 한민족에서 네. 농촌에 가면 이제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당이 존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연추마을이다. 이렇게 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그러니까 한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게 갖춰져 있었다라고 들리네요. 근데 네네. 서당이 있었다는 게 정말 특이합니다. 예, 네. 저도 이 고려인 연구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바로 요 서당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한민족은 참 교육열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분들도 바로 그렇더라고요. 비록 이제 거기에 러시아 학교들도 있었지만 사실 모두 다 그 러시아 학교에 보내거나 이런 경제 형편도 안 됐었고 네. 뭐 그러니까 그래도 글줄은 읽어야만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그렇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서당이 이 연추 마을에만 15개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취학 연령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이미 한 12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이 서당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당에서 주로 한자를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연추마을에 뭐 학교도 물론 있었지만 선교 단체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네. 자국의 국민 그리고 자국 국민의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정 러시아 당국에서도 새로 이주해 온 이 한인들을 러시아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두 군데에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 바로 1882년에 포시에트에 만들어지는데 이름은 얀치해 선교단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1883년에 현재 우스리스크 여기에 또 선교단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2개의 선교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교단은 단지 정교회를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한인들에게 러시아를 가르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선교학교에서 공부했을까요? 당시 선교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한인 아이들 중에서 2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래도 부모들 중에서 얘는 러시아에서 사니까 러시아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 네. 이제 그분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러시아 연해주로 가면서 이주 과정에서나 아니면 거기에 가서 고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당시 러시아 관료들이나 군인들이 양자식으로 입양을 해요. 네. 그런데 입양을 했는데 말이 통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네. 이 러시아 선교학교에. 선교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연추마을에 그 영국의 여행가인가요? 비숍 여사가 방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네네. 또 언제일까요? 예, 비숍 여사는 이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조선을 유럽에 알린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비숍 여사가 1894년 가을에 네. 연추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인상기, 이 기록들을 남겨두었어요. 네.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록이 비숍 여사의 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네. 당시에 이제 경찰서장이 소유하고 있던 사륜 마차를 타고 한인들 마을들을 여러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얀치에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했는데 대체적인 기록이 그래요. 평평한 평야 지역에 농촌 마을이 만들어졌고 이 농촌 마을에 한인들이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매우 기름진 땅을 만들었고 거기에 곡식들을 그리고 야채를 심어서 수확도 풍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마을들도 비록 집은 이제 작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굉장히 정갈한 그런 집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당도 깨끗하게 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 다음에 가축이 있는 외양간도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말 그대로 야,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일까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살만한 그런 모습을 네.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얀치에 마을에 들려서 그 얀치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그중에서도 재밌는 것은 얀치에는 우리가 흔히 한인들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같이 네. 살고 있었고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여기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도 참 굉장히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학교 사택이 있고 정교회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마을이 아니라 이미 네.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갖춰진 마을이구나 이런 식의 인상을 여기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예. 뭐 연추 마을의 풍광뿐만이 아니라 한인들의 삶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네요. 비숍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앞에서 연추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릴 때 이미 네.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비숍 여사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보키옙스크 지금의 크라스키노 여기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군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인들은 이곳을 연추영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군인들과 한인들은 서로 돕고 돕는 관계. 네. 그래서 한인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군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흥미롭게 이 본 부분이 뭐냐면 네. 연추마을 한인들은 한반도나 만주에서 소를 사와서 이 소를 러시아 군인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네. 군납을 한 것이죠.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 연추 지역의 한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심지어는 보시에트 항구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소고기를 네.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전문 용어로 포드라치크라고 하는 즉 청부업자 또는 군납업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흥미로운 소위 사업을 한 그러네요. 것이죠. 예, 그것이 이 비숍 여사의 눈에도 비쳤답니다. 예. 그러니까 농사만 열심히 지으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인 보드라트치크 네. 예. 청부업자도 네네. 있었고 정말 열심히들 사셨는데 다른 또 흥미로운 기록이 또 있을까요? 또 흥미로운 기록은 이곳의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러시아에서 만든 소학교예요. 네. 근데 더욱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러시아 당시 황태자 이후에는 러시아의 이제 마지막 황제가 되죠. 니콜라이 2세. 이 니콜라이 2세가
시베리아 철도의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1891년 11월 14일에 연추에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 이름이 연추 니콜랍스코의 소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 비숍 여사가 또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학생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 1895년의 기록을 보면 학생은 이제 25명이었는데 네. 연추 마을 출신이 19명, 네. 그리고 6명이 크라스노의 셀러, 지시노에서 온 학생들도 2명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학교 건물도 굉장히 이 지시노 연추 마을 입구에 있었는데 굉장히 크고 밝고 화려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어떤 분들이 학생을 가르치셨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 한인들 중에서 여기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연추 니콜랍스코의 이 소학교 초대 교사 중에 흥미로운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인 교사인데 이름이 한 알렉산드라 세면노바 보프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이 재밌는 게 1863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1870년 7살 때 연해주로 이주하다가 고아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당시 연해주 군무지사였던 크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바실리에프 오스트로프 여학교에 보내서 그곳에 학교를 졸업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가정교사를 하는데 네. 이 한 알렉산드라는 동포들이 살고 있는 연해주 지역에 와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교사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요청을 했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결국 당시 연해주의 군무지사였던 운테르베르게르가 그 한 알렉산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연추 니콜랍스코의 소학교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1891년에 이제 소학교 교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최재형 선생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1893년 6월 달에 자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생을 마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사실 밝혀지고 있진 않습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들을수록 정말 우리 고려인 독포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흥미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내셨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은 영국의 여행가이자 지리학자인 비숍의 기록에 나타난 연추 마을 모습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도현이 불러주는 길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독보 여러분 고맙습니다.